내 책 어때요? 분명히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는데 기억하는 내용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마도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익숙함을 벗어나 다르게 보는 훈련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유. 오늘 내 책 어때요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짓말을 쓰신 조희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저자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트 에세이스트의 미술을 통해 젠더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는 페미니스트라는 소개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동안 책도 아주 많이 내셨습니다. 조희안 진중권의 천천히 그림 읽기, 위험한 미술관, 혼돈의 시대를 기록한 고야, 그림에 갇힌 남자. 굉장히 많은데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또 예술가란 무엇인가 등의 이제 번역서까지 내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잖아요. 근데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더 문제를 좀 저희가 깊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관심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개인사적인 얘기가 네.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남자로 컸거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아들을 기대하셨던 부모님이 예, 둘째로 이제 저를 가지셨는데 네네. 점쟁이가 아들이니까 낳아라 그러는 바람에 저를 낳으신 거예요. 네. 근데 딱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억울하셨던 부모님께서 저를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저는 남자인 줄 알고 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넌 여자였단다라고 부모님께서 이제 커밍아웃을 시키신 거예요. 그때의 그 충격. 그리고 내가 남자였을 때와 내가 여자가 된 다음에 달라지는 그 환경들. 그러니까 제가 남자였을 때는 와 장군감으로 잘생겼다 그러더니 여자가 딱 되니까 저 얼굴로 시집이나 가겠니? 이런 소리를 듣고 네. 그러니까 남자였을 때는 저의 그 씩씩함과 활발함이 긍정적으로 칭찬을 받다가 여자가 되니까 이제 말괄량이가 되면서 다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젠더의식이 아마 싹 텄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남자와 여자는 이토록 다른가. 그래서 독일로 가고 이제 독일에서는 전공을 2개를 해야 돼요.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다녔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1996년에 독일 훔볼트 대학에서 젠더학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번째 전공으로 젠더 스터디스, 그중에서도 이제 남성학을 전공을 하게 되죠. 남자가 도대체 뭐길래 사회적인 이득을 누리지? 그 남성성은 어떻게 구성되었지? 여성학도 있었어요? 여성학, 그러니까 젠더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커다란 테두리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성학, 그다음에 남성학, 퀴어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저는 이제 남성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젠더 의식은 아주 일찍 만들어진 어렸을 것 같아요. 적부터. 네. 예. 그런데 이제 미술에서의 그러면 이 젠더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예. 첫 번째 전공이 미술사고 2번째 전공이 젠더학이니까 그거 2개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석사 논문을 미술사에 나타난 남성성 이미지, 남성 이미지의 변화를 가지고 논문을 썼고 그것의 대중 교양서 확장 부분이 그림에 갇힌 남자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내신 책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짓말이 이제 표제고 부제가 페미니즘이 발견한 그림 속 진실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페미니즘 시각으로 미술을 본다는 것, 이것이 어떤 건지부터 좀 얘기하고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분석하는데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볼 수도 있고 도상학적인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기호학 기타 등등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해석적 방법론 혹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뭐 이러저러한 한 그림을 갖고 분석했던 것과는 다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남자 여자로 나뉘어 있고 강제로. 네네네. 그 밖에 성도 있는데 그리고 그런 구분이 사실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사회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네.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물을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작품, 예. 명화라고 불리웠던 작품들이 페미니즘 시각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작품이 이제 피에타인데요.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피에타 같이 워낙에 유명한 작품은 사람들이 별로 질문 안 하고 보죠. 그냥 그렇죠. 예, 작품을 영접한다고 우리가 네네. 하는데 이미 감동받을 준비를 네네네. 탁 하고 작품을 보기 때문에 별로 의문을 안 갖는데 그런 어떤 선입견들을 딱 걷어버리고 만약에 본다면 와 마리아 되게 젊다. 이 의문이 들거든요. 네네네. 심지어 자기 무릎 위에 놓인 33살에 죽은 성인 남자보다도 젊은 엄마. 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젊게 묘사했을까? 네네. 왜 마리아는 울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우아한 거잖아요. 네네네. 아들이 죽어서 내 무릎에 있는데 저렇게 우아한 포즈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순전히 시각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마리아 덩치가 천하장사예요. 네. 이렇게 아들보다, 장성한 예. 아들을 이렇게 뭐 한 아주 손으로 가볍게. 탁, 예, 지탱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피 자체도 그 아들보다도 훨씬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조각가였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비율을 무시하고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들. 왜 그리고 슬픔에는 아버지는 동참하지 않는가? 왜 모든 피에타에는 엄마만 슬퍼하는가? 뭐 기타 등등 그런 이제 무수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니까. 네네네. 뭐 이미 그 권위에 우리는 주눅이 들었고 그리고 그 작품에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그 미술사가들이 수없이 많은 책을 썼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미 세뇌되었고 길들여져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피에타 같은 작품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표정은 정말 자식을 잃은 것 같지 않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장성하고 큰 아들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고 있는 것처럼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미켈란젤로 뭘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발언을 했다라는 건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뒤에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해석들,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종교 쪽에서는 위대한 모성, 모성을 예, 강조하기 위대한 위해서. 모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 덩치를 크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리아가 뭐 죄가 없는 여자기 때문에 늙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럼 뭐 예수는 뭐 죄가 있어서 그렇게 수염나고 늙었나?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믿고 싶은 거죠. 젠더 쪽의 관점에서 보면 혹시 그 모든 드라마에 적용되는 룰 있잖아요. 네. 젊고 예쁜 여자가 슬퍼하면 공감이 너무 잘 돼. 혹시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젊고 예쁜 여자로 묘사한 게 아닐까? 혹은 그 마리아가 그렇게 우아한 거는 슬퍼하는 와중에도 외부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성의 모습. 네네. 미켈란젤로는 사실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고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 잃고 슬퍼 우는 여자의 리얼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슬픔이라고 하는 관념적 그 표현. 네. 이것을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정말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작품을 또 하나 소개를 예. 하셨잖아요. 캐테콜비츠의 작품인데 죽은 아이를 아는 여인. 예.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진짜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저절로. 그 작품은 제가 이제 책에도 그대로 썼는데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사실 저 작품 못 꺼내놨었어요. 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저 캐테콜비치의 저 그림을 항상 이제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저 그림만 보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직접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걸 딱 놓고 보면
작가에 따라서 이 슬픔이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묘사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캐테 콜비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여성 예술가고 독일의 아주 존경받는 민중 미술가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 때 아들이 전사했고 2차 세계대전 때 손자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본 경험. 그래서 이제 흔히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렇게 직접적으로 묘사가 가능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아들 죽기 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타인에게 공감하는 그 마음, 이것이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경험이 달라지니까 다른 그 마음 상태 혹은 보는 시각 이걸 이제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어디에 집중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작품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캐테 콜비츠의 전시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그때 이 부모 작품 앞에서 저는 정말 넋을 잃고 받고 가슴에서 뭔가가 이렇게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이제 많이 느꼈었는데 정말 이 피에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다른 시각들을 주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름다움을 정의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유럽과 미국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여성의 누드 중에 가장 이제 많이 그려진 게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이 이제 자거나 거울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제 책의 그 과정, 기나긴 역사의 과정이 다 묘사가 됐는데 최초의 이제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 있었고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그 조각은 사실 여신의 조각이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고 죽음을 주는 굉장히 위대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한 그런 신을 여성의 몸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여신들이 이제 분화되고 남성 권력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 여신을 쪼개고 쓸모없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가 되고 그 유일신 남성을 상정을 하게 되면서 여신들은 이제 자리를 못 잡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그 여성들을 이제 누드로 묘사를 할 수 있게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여성을 다 벗겨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남자는 안 벗어요. 여자만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성은 누드로 그릴 수 없으니까 비너스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너스가 대부분은 이제 그림을 주문한 사람의 정부이거나 거리의 여성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여성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재워놓고 마음껏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남성 관음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를 재워놓거나 아니면 깨어있을 때는 거울을 보면서 치장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묘한 눈빛과 뒤틀리는 몸 제스처를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잠자거나 화장하거나 유혹하거나 이런 이제 형태로 남겨두는 거죠. 근데 비너스는 사실은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미를 나타내는. 그런데 이제 그 여신의 위대한 다른 공포스럽고 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다 사장시키고 없애버리고 힘없이 잠자고 남자 유혹하는 여성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남는 거죠. 무력화시키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런 작품들이 이제 그려지고 또 누군가가 관객들이 보고 그럼 이게 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상형으로 이제 그걸 삼게 되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그리스 시절에 기원전 4세기 이전까지는 남자만 벗었어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랬다가 기원전 4세기 이후에 처음 이제 여성 누드가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남신들은 자기 성기를 쫙 보여도 여신들은 살짝 음부를 가리면서 부끄러워하는 제스처를 취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선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똑같은 신이고 똑같은 몸인데 성기인데
남자들의 성기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이고 여신들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이 여성의 가장 최초의 덕목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녀는 왜 악녀가 되었나?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아담의 부인, 첫 번째 그렇죠. 부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는 릴리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성서 학자들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단의 소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고대 그 신화에 의하면 신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사람을 만들었다 해놓고 아담을 만든 걸로 네네. 나오거든요. 근데 더 고대 신화에 의하면 태초에 신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아담과 릴리트,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참 재미난 게 아담은 나면서부터 가부장이었나 봐요. 명령을 한 거예요. 성적인 요구도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고, 자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남성 우위 체위, 상위 체위만 고집하고. 그런데 이 릴리트는 고분고분한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너 왜 나한테 명령하냐? 신이 우리를 동등하게 만들었는데?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둘이 이제 불화했다고 전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릴리트가 자기 발로 낙원을 나간 거예요. 네네. 쫓겨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발로. 예, 자기 발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신께서 이제 그 천사 둘을 보내서 릴리트를 돌아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릴리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답답한 아담과 사느니 악마와 붙어먹겠다. 이러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이제 성서가 나중에 씌워지면서 이 릴리트를 악마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발로 낙원을 걸어 나간 이 릴리트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와 붙어서 하루에 100명 이상씩 악마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창궐하게 된 원인이 릴리트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제 부인이 있다가 없으니까 외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야, 이번엔 동등하게 흙으로 안 빚고 확실하게 네 거라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로 이제 네 거라는 게 확실해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만드는데, 그래서 화가들이 왜 그렇게 아담 옆구리에서 이불을 낳는 거로 자꾸 그리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오랫동안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릴리트 얘기와 연결이 되면 확실해지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흙으로 안 빚어. 그러니까 자꾸 동등하다고 우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속에서 난 자식 같은 여자인 거예요. 네 남자가 여자를 만든 거. 그러니까 신이 남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서에서 남자한테 신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므로 당연하게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속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다. 남자들의 시각에서는 릴리트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악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릴리트라는 그 고대 신화 속의 첫 여자를 이제 몰랐는데, 현재 사회에서 릴리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그런 여성들이 생겨났는데, 그 현대에 그래서 릴리트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릴리트 콤플렉스가 어떤 거냐면, 릴리트처럼 자기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길을 나선 여자가 아니라 사회가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걸 억압하고 부정하고 사회가 규정해 놓은 이상적인 여성성에 맞춰서 살라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문제가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게 여성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성과 똑같은 그런 욕망과 성적인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면 남자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리트 콤플렉스는 현대에 그런 여성들, 문제가 많은 그런 여성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단어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 이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탈코르셋 운동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가님께서 천편일률적인 탈코르셋은 오히려 그것 자체로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이게 뭘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억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다 탈코르셋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저는 세상이 그다지 그렇게 자유로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물론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한 번의 그 부정 이런 것들이 이제 거쳐져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두가 똑같이 예를 들면 화장을 하면 안 된다. 네. 뭐 머리는 짧아야 된다. 세상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운 게 뭐가 나빠?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 어떤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남성들이 누리는 그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좋을 자유를 여성들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내가 꾸미고 싶을 때 꾸미고 싶지 않을 때 안 꾸밀 자유. 네네네네. 저도 이제 저는 탈코르셋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가끔 가다가 나도 정말 이렇게 막 번쩍이게 하고 싶을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나 탈코르셋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약간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은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본주의하고 결합이 되면서 끊임없이 세뇌당하고 돈을 쓰도록 만들고 그래서 어린애한테까지 가고 남성들도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만 경계를 한다면 사람이 자기 욕망과 자기 표현 이것을 내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을 억압하는 건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롭게 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독자 여러분들 많이 만나셨죠? 예. 어떤 얘기들 주로 많이 하시던가요? 일단 통쾌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보는 그 작품들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은 이제 남성 비평가나 미술사가들이 해놓은 그림 해설. 그거 권위에 이제 눌리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해. 근데 이 불편함이 뭐에서 연유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그리고 설사 어떤 질문이 든다 하더라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얘기하면 이상하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어떤 의구심 이걸 좀 긁어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봤던 게 괜찮은 거였네. 뭐 혹은 이제 굉장히 동질감도 느끼시고 그래서 되게 통쾌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내신 당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짓말 이 책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우리가 정말 그냥 내려오는 그 방식 그대로만 봤었구나 하는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희연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